여러분, 오늘은 평범한 뉴스를 넘어선 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달굴 장대한 실화를 독일 기자분을 통해 전해 듣겠습니다. 2024년 아프리카 바다에서 발생한 해적 피랍 사건에서 전 세계 강대국들이 냉정한 계산 속에 머뭇거릴 때 대한민국 해군이 어떤 영웅적 결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9,000km를 날아가 어떻게 세계의 양심을 구했는지 독일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자부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특별한 손님입니다. 바로 독일 수석 국제 특파원 클라우스 메르텐스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날아온 수석 국제 특파원 클라우스 메르텐스입니다. 저는 지금 전 세계를 충격과 감동으로 몰아넣은 놀라운 실화를 보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생을 질서와 논리에 바쳐온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경이로움과 격정을 느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아프리카의 위험한 바다에서 펼쳐진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독일식 완벽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의지와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가 잊으려 했던 인간적인 숭고함과 냉혹한 현실 사이의 처절한 대결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자부심으로 벅차게 만들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 세계의 냉소적인 시선을 숭고한 존경으로 바꾸었는지 그 전말을 상세히 보도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은 인생 다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위기의 바다 코리아의 영웅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오랜 취재 경험상 세상의 모든 위기는 항상 가장 약한 고리에서 시작이 되더군요. 그리고 2024년 늦가을 그 약한 고리는 아프리카 해안의 아덴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국제 물류의 핵심 통로이지만 동시에 해적들의 주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날 해적들의 소나기에 넘어간 것은 그리스 국적의 초대형 유조선 페가수스 드림호였습니다. 이 유조선이 실은 원유의 가치 그리고 보험료, 잠재적 경제 손실을 모두 합치면 무려 5천억 유로 약 700조 원에 육박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움직이는 재산 중 하나였죠. 해적들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포획한 겁니다. 선박의 규모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아시아, 중동 등 9개 국가 출신의 선원 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선박 소유주, 즉 유럽 최대 에너지 재벌의 외동딸인 엘자 베르너라는 25살의 젊은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 지옥 같은 상황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녀의 존재는 이 피랍 사건을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닌 초국가적인 외교 문제로 단숨에 격상시켰습니다. 해적들의 협박은 잔혹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72시간 내에 5천만 유로 약 7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해적 역사상 최고치였죠. 그들은 거부시 인질을 한 명씩 처형하겠다고 경고하며 특히 엘자를 가장 먼저 희생시키겠다는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끔찍한 협박 영상에 주목했고 특히 유럽 사회는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은 돈이냐 인간의 생명이냐를 놓고 국제사회의 양심을 시험대에 올린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냉혹한 현실은 이 위협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적들은 협상 기한을 지연시키기 위해 유조선의 엔진실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는 선원들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의 모든 선박에 대규모 환경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경제적 압박, 생명 위협, 환경 재앙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덫에 동시에 갇혀버린 겁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다국적 인질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페가수스 드림호 피랍 사건은 순식간에 국제사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20명의 인질 중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서방 국가의 국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들 해군 강국이 즉각적인 구출 작전을 감행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피랍 48시간이 지났음에도 인질들의 고국인 독일을 포함한 그 어떤 서방 열강도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베를린 국방부와 파리 국방부를 직접 취재했을 때 그들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테러범과의 협상은 없다는 원칙론만 고수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5천만 유로라는 몸값은 너무 비싸고 구출 작전을 감행할 경우 발생할 군인들의 희생이나 실패 시의 정치적 후폭풍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국의 해군력이 투입되어 발생할 막대한 작전 비용 대비 정치적 이득이 적다고 본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자국민의 생명조차 차가운 숫자로만 보였습니다. 미국과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주요 인질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 작전 위험도가 높다. 섣불리 개입했다가 인근 지역에 대테러 작전 기지를 이룰 위험이 있다는 국가 이익 최우선의 논리만 내세웠습니다.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외치던 그들의 웅장한 목소리가 정작 20인의 생명 앞에서는 비겁하게 잠잠해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가족들의 통곡은 그들의 외면 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마치 강한 자만 살아남으라는 야만적인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등을 돌리고 억만장자의 딸 엘자와 20명의 선원이 절망의 끝에 갇혀 있을 때 단 하나의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바로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유조선의 선적국도 아니었고 인질 중 한국인의 비율도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국민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제적 손익이나 외교적 계산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인질도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이 어느 나라 국민이든 인류애라는 보편적 가치 앞에서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이 극동의 비장한 결단은 서방 사회의 충격과 동시에 거대한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은 인간의 도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서방 열강이 돈과 위험 앞에서 주저앉았을 때 한국은 명예와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9,000km를 가로지르는 청해부대의 약속 선언 후 단 6시간 만에 한국 해군은 아덴만의 기적이라는 작전명을 하달하고 청해부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청해부대는 이미 소말리아 해역에서 수많은 해적 퇴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부대입니다. 그러나 이번 목표는 달랐습니다. 피랍 선박이 위치한 곳은 한반도에서 무려 9,000km 떨어진 아프리카 해역. 이 엄청난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와주겠다는 한국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군대가 감수해야 할 보급, 정보, 시간의 엄청난 한계를 의미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전 솔직히 말하면 이때 냉소적인 저들의 태도가 너무 찌질해 보였고 창피했습니다. 9,000km 밖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느냐? 보급의 한계 때문에 작전 지속력이 없을 것이다. 무모한 자살 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앉아서 응원이나 하면 욕은 안 나올 텐데 말이죠. 그들은 한국의 의지가 아닌 군사력의 숫자만을 계산했죠.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출발은 단순한 군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향한 도덕적 선언이자 생존을 위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하는 9,000km 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냉혈한 계산 끝에 고개를 돌린 서방과는 달리 한국은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전 인류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정말 멋있는 나라이더군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그때의 일을 얘기하면서도 가슴이 정말 뜨거워집니다. 한국 해군 청해부대의 9,000km 약속은 단순한 군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혹한 국제 질서에 대한 뜨거운 인간의 선언이었죠.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의 영웅들이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청해부대가 아프리카 해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해적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배신과 냉소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인물 막시밀리안이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피랍된 유조선 선주의 딸 엘자의 호위팀장으로 위장해 피랍 작전에 깊숙이 가담한 용병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한때 독일 특수부대인 KSK 코만도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정예대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조국과 인류애를 버리고 돈 때문에 해적편에 선 비겁한 배신자였죠. 그의 존재는 한국의 구출 작전을 2배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해적들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지만 막시밀리안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럽식의 치밀하고 냉정한 군사 전략을 해적들에게 이식했습니다. 그는 인질들이 잡혀있는 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과 정교한 감시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는 독일 KSK의 최고 수준 전술을 동원하여 한국 요원들의 침투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그가 설치한 장애물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전을 통해 한국 특수부대 요원들에게 조롱 섞인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죠. 극동의 풋내기들아, 이곳은 너희들의 K-팝 무대가 아니다. 너희의 용감한 마음은 인정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너희들의 전술은 70년대 유럽의 교본 수준이다. 이 조롱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서방 열강의 오만함과 냉소를 대변하는 것이었죠. 한국 특수부대는 처음으로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막시밀리안이라는 존재는 그들이 상대해야 할 단순한 해적이 아니라 서방의 배신과 오만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작전은 이제 인질 구출을 넘어 국가 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도리를 건 대결로 변모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용기와 인류애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은 서방의 조롱을 정면으로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신 전술과 팀워크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막시밀리안의 독일식 방어망을 뚫기 위해 한국 특수부대 특유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침투 전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곧 가장 강력한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마주한 갈등은 이제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도전으로 치닫습니다. 배신자 막시밀리안의 독일식 방어망은 철통 같았고 인질들의 생명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면서도 솔직히 약간 떨리네요. 이제 가장 극적인 순간, 인질들의 운명이 걸린 최후의 순간을 말씀드려야 할 때군요. 한국 해군 특수부대는 이제 인류애와 자존심이 걸린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배신자 막시밀리안이 구축한 독일식 방어망은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보다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영웅들은 9,000km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인간의 한계를 시험대에 올립니다. 시한이 단 10분으로 단축되었을 때 긴장은 더 이상 공기가 아닌 강철처럼 느껴졌습니다. 벙커 내부의 상황을 감시하던 특수부대 사령부는 해적들이 인질 중 한 명인 엘자 베르너를 벙커 밖으로 끌어내어 처형을 준비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행 직전의 냉혹한 행위였습니다. UDT-셀 요원들은 막시밀리안이 예상했던 지상이나 헬기를 통한 공중 침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물속의 그림자 전술을 펼쳤습니다. 요원들은 산소통조차 없이 스노클만을 이용해 극도로 차가운 심해를 기어이 헤엄쳐 벙커의 하부 배수구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잠수 기술과 비인간적인 폐활량이 필요한 고위험 전술이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이 가장 방심했던 벙커의 측면벽, 즉 보강 작업이 가장 허술했던 지점에 도착한 요원들은 극소량의 시사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그들의 폭발물 설치는 마치 외과 의사의 수술처럼 정밀했습니다. 폭약의 양과 각도는 인질들에게 최소한의 충격만 가하고 철문을 완벽히 무력화하는 수준으로 계산되었죠. 새벽 3시 27분. 폭발음은 마치 작은 대포 소리처럼 섬을 흔들었고 벙커의 측면 벽에 사람 한 명이 겨우 통과할 만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와 동시에 무소음 쾌속정을 타고 접근한 후방 지원팀은 벙커 외부 경계병들을 향해 저격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저격은 머리가 아닌 무릎 아래의 관절만을 노리는 정밀한 제압 사격이었습니다. 이는 해적을 살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격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함이었죠. 폭파 직후 선두 요원 3명이 섬광탄과 함께 벙커 내부로 물 흐르듯 침투했습니다. 이들의 동작은 너무나 빨라서 해적들이 공포탄을 쏘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초에 불과했습니다. 벙커 내부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해적 10여 명과 20명의 인질이 뒤섞여 있었고 냄새와 먼지, 총성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UDT-셀 요원들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오직 자신들의 목표만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의 사격은 정확도 100%라는 명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인질과 해적이 겹쳐 보이는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타겟 식별 능력이었습니다. 빛이 번뜩이는 찰나 총구는 오직 해적의 비무장 부위만을 정확하게 노려 제압했습니다. 단 한 발의 오발도 단 한 명의 인질 피해도 없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근접 전투 기록으로 평가됩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벙커의 구석에서 벌어졌습니다. 배신자 막시밀리안이 마지막 인질인 엘자 베르너를 방패 삼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질에게 총구를 겨눈 채 한국 요원들에게 후퇴를 요구했죠. 막시밀리안은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논리다. 너희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지금 물러서면 너희의 승리지만 다가오면 모두가 죽는다. 그는 독일식의 완벽한 계산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최선임 요원은 계산이 아닌 헌신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는 소총을 내려놓고 오직 격투술로 막시밀리안에게 접근했습니다. 거리를 좁힌 요원은 태권도의 유연성과 근접 격투술을 결합한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막시밀리안을 압도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자신의 모든 전술이 극동의 격투술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에 경악했습니다. 그의 계산은 인간의 의지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최선임 요원의 일격에 막시밀리안은 경동맥 부근을 정확하게 가격당하며 그대로 무력화되어 쓰러졌습니다. 돈을 쫓은 서방의 냉소는 생명을 지킨 한국의 헌신 앞에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작전은 단 3분 40초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20명의 인질은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고 모든 해적과 용병은 제압당했습니다. 한국 해군 특수부대는 인간적인 숭고함이 세계 최고의 전문성과 결합될 때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한국 해군 특수부대는 인간적인 헌신과 기술적인 정밀함이 결합될 때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3분 40초의 짧은 시간 동안 펼쳐진 그들의 작전은 모든 국제 군사 매뉴얼을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구출 작전 종료 후 한국 해군 청해부대의 함정은 단순한 군함이 아닌 희망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20명의 인질들은 안전하게 함정으로 옮겨졌고 곧바로 한국 해군 의무팀의 극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인질 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억만장자의 딸 엘자 베르너가 안전한 함정 갑판 위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구출 직후의 충격과 안도감 그리고 극한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감격 때문에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구한 한국의 최선임 요원을 발견하자 주저없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총상 입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울음 속에서 터져나온 말은 독일어도 영어도 아닌 간결하지만 심장을 울리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코리아, 코리안 히어로즈, 고맙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언론에 생중계되거나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구출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던 한국 해군의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전 세계 뉴스에 공개되었을 때 특히 자국민을 버렸던 독일 사회에 던진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독일의 모든 주요 신문들은 이 장면을 일면에 실으며 우리의 비겁함과 그들의 숭고함을 대비시켰습니다. 구출된 다른 인질들의 반응 역시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이탈리아 선원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가족과 나라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온 이 작은 나라의 군인들은 우리를 자신들의 형제처럼 구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국적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인질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한국식의 따뜻한 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따뜻한 미역국과 갓 지은 밥은 인질들의 지친 심신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UDT-셀 요원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간호사이자 가장 헌신적인 친구였습니다. 이처럼 최강의 전투력과 최고의 인간애가 공존하는 모습이야말로 한국 군대의 진정한 강점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은 곧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성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아시아 국가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군사력과 정보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리더십까지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작전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는 서방의 냉정한 논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한국의 헌신적인 논리 앞에서 완전히 패배했음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꼭 전해야 할 이 사건이 전 세계에 미친 지속적인 파장과 제가 왜 한국의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 장대한 드라마의 최종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덴만의 기적은 단순한 구출 작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도덕적 위상을 지구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독일 언론인으로서 이 사건이 전 세계에 미친 영구적인 파장을 분석하며 보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페가수스 드리모 피랍 사건이 종결된 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놀라움을 넘어선 경외심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한국 군대의 전문성과 인간적인 헌신을 동시에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구출 작전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작전을 21세기 국제 해양 구출 작전의 교과서로 공식 지정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자국민을 구출하지 못했던 서방 국가들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국 해군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막시밀리안의 독일식 방어 전략을 격파하고 인질 피해 없이 작전을 완수한 UDT-셀의 창의적인 전술은 이제 나토 소속 특수부대 훈련 과정의 필수 교재로 채택되었습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그들은 국제안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입을 모아 평가했습니다. 자국민 엘자 베르너를 버렸던 독일 정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례 없는 국내외의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독일 총리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머리 숙여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엘자의 아버지인 선주 역시 구출 작전 비용 전액과 더불어 한국 해군 장병들의 복지 기금으로 5천만 유로 약 7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금액은 해적들이 요구했던 몸값과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한국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을 표한 것이었습니다. 배신자 막시밀리안은 한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돈과 냉소적인 논리에 기인했음을 인정하며 내가 패배한 것은 한국 군대의 기술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숭고한 정신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국가 간의 도덕적 위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증거라고 자백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냉정한 분석과 객관적인 보도에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인간의 마음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작전 하나로 세계 최강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조차 쉽게 얻지 못하는 도덕적인 권위를 획득했습니다. 그들은 국적을 따지지 않고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최고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클라우스 메르텐스, 저는 오늘 저희 기사 제목을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심장을 가졌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을 경배한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아덴만의 기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독일 언론인으로서 저는 평생 냉철한 논리와 객관적인 팩트만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도했듯이 대한민국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로 인간의 헌신이 모든 냉소를 압도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서방 열강이 돈과 계산 앞에서 주저앉았을 때 한국은 9,000km를 날아가 인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최고의 군사 전문성과 가장 따뜻한 정이 공존하는 나라. 이 사실이 바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부터 진정한 경의를 받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국경을 초월한 자부심을 심어줄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나라의 국민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클라우스 메르텐스의 특별 보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 뜨거운 자부심이 가득 채워졌기를 바랍니다. 클라우스 메르텐스는 이날 본인이 쓴 기사 밑에 개인이 생각하는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더 덧붙였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으로 클라우스가 썼던 한국의 군인들에게 쓴 편지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생 다큐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국의 군인들에게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클라우스 메르텐스가 한국 군인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 여러분 그리고 청해부대 장병 여러분께 저는 클라우스 메르텐스입니다. 저는 전쟁 영화를 수없이 취재했고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 훈련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기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덴만의 기적에서 보여준 프로페셔널리즘은 저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9,000km 밖에서 구출한 것은 단순한 인질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도덕적 권위를 구했습니다. 서방의 어떤 나라도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가장 완벽하고 따뜻하게 수행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진정한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그 뛰어난 기술 뒤에 숨겨진 타인의 생명을 향한 헌신적인 마음입니다. 국경과 국적을 초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입니다. 독일 언론인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